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는 올해 60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참 한편으로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스갯소리로 제 인생을 여자의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차마 책으로 낼 자신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제 아들의 이야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각박하게 살았고, 각박하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든든한 아들까지 품에 안고 나서는 이제야 제 인생이 제법 사람다워졌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이란 작자는 매일같이 술독에 도박에 그 돈을 해대느라 저는 아들을 업고 실 공장에서 일도 했었죠.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에는 남편이 돌연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아이를 키울 집이라도 한 채 받고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그 인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남은 건 아들 하나였고, 그런 아들 하나를 잘 건사하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런 아들은 다행히도 머리가 좋았고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도 하며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가 벚꽃이 절정이라는데 주말에 시간 있어요? 주말에는 너 쉬어야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좀 쉬기도 하고 그래. 그 회사 야근도 많다며. 그래도 운전도 못하는 엄마 데리고 나가서 세상 구경 시켜줘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번 동네만 구경해?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집 앞에도 벚꽃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종류별로 다 있어서 계절 돌아가는 거 제일 먼저 아니까.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나도 직장 다니기 전에는 기껏해야 버스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전부였으니까. 아무튼 주말에 데리러 갈 테니까 예쁘게 입고 있어요. 그래, 그래. 내가 너는 못 이기지. 안 그래도 일할 때 맨날 운전하는데 항상 운전 조심히 하고. 저희 아들은 흔히 말하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엄마 손에 자라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했을 텐데 저에게는 구김살이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저와 이곳저곳 다니며 여행도 자주 했답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전부가 아닐 수 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는 말은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문제 하나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싶다며 20살 중반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도 꽤 오래 했었고 종종 집에 놀러와서 밥도 먹은 적 있는 아주 착하고 참한 며느리였죠.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저를 걱정할까봐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난 이후부터 여러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등산 모임, 골프 모임 등등 바쁘게 생활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들 내외도 혼자 잘 지내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는 많아도 2주에 한 번 필요할 때만 하라고 못을 박아뒀겠어요. 요즘 고부 갈등이다 뭐다 말이 워낙 많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늘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아들 부부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힘든 일도 서로 도와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와의 만남은 날로 줄어갔지만 그래도 잘 사는 모습 하나로 저는 만족하고 지냈었는데 주말 아침에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며느리가 한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발이 짝짝이인 것도 모른 채 급히 현관 밖으로 달려나가 아무 택시나 잡고 인근의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가,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용호 어딨니? 우리 아들 지금 어딨어? 내가 그렇게 운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제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친구네 어머님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지금 수술 중인데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괜찮다. 우리 아들 튼튼하니까 괜찮을 게야. 아무 걱정 마라. 우리 아들이 이래봬도 운동도 잘했고 몸 건강한 거 하나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애였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저는 울고 있는 며느리의 곁에서 다독이며 괜찮다며 우리 아들은 강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지만 사실 저도 미친 듯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과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긴 수술 끝에 의사는 노력했음에도 척추가 다치게 되어 평생 하반신을 쓸 수 없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이 느껴져서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어요. 다시 눈을 뜨면 아들이 웃으며 달려올 것 같았는데 다시 깨어날 때도 현실은 바뀐 것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제 다리를 내어주고 제가 평생 휠체어를 타면 좋으련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욱더 절망적이었죠. 며느리도 하염없이 울다가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고 얼마 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을 느낀 건 당사자인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되던 아들은 그 사고로 다리를 잃고 다니던 직장까지 잃은 뒤 집에서 매일매일 술을 먹는다고 했어요. 안주도 없이 매일같이 술만 먹고 몇 번을 일어서려다 쓰러지고를 반복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며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을 해줘도 밥을 먹지 않고 이러다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된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매일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도우며 아들이 술을 먹을 때면 술 안주를 해서 챙겨줬고 먹지 않으면 혼을 내서라도 먹였죠. 다 큰 아들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얼마 뒤부터는 아들은 저를 볼 낯이 없다며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홀로 아들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문 밖에서 며느리에게 반찬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렀고 아들의 집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였고 아들의 결혼식 사회도 봐준 중마고 친구라서 저와도 안면이 있었죠. 어머, 재훈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용호가 요즘 맨날 술만 먹는다고 해서 혼자 술 먹으면 속 버리니까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일부러 용호가 좋아하는 가게 족발 사오느라 30분을 더 돌아서 왔다니까요. 어머님도 같이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먹고 재밌게 놀다가 가. 우리 용호 기분 풀어주러 와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용호한테 더 고마운 게 많아요. 그날 저희 어머니 병원에 들렀다가 가는 길에 용호가 사고가 났거든요. 뭐? 그게 너희 어머니 병원이었니? 너 때문이야? 너희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거잖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그 순간 저는 흥분을 해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만 싶었지만 본인도 그 미안함을 아는 건지 내 아들이 씁쓸하고 적적해 할까봐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곁에 있어준 걸 보고 이해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이 상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온다는 아들의 친구를 볼 자신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반찬도 거의 퀵으로 보내면서 왕래를 잘 하지 않았네요. 물론 아들도 몸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까지 자주 오면 며느리가 눈치를 많이 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들과 매일 통화를 하는 걸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아들의 생일이라 아들과 며느리의 보약을 한 첩씩 지었고 아들네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는 아들 혼자 있었고 전화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사고 이후 낯빛이 어둡던 아들인데
살까지 쭉 빠져 있으니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을 보고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에 두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밥도 못 먹고 지내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너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내가 보약 한 첩 지어왔다. 그리고 너 보느라 힘들 며느리 것도 챙겼는데 이게 뭐야? 너희 혹시 내가 준 반찬 계속 이렇게 버리고 있었니? 아니야. 제가 보내준 반찬들이 반찬통도 열지 않은 채 음식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고 밥솥에는 언제 했을지 모를 누런 밥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파리하게 말라있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우선 주방을 정리하고 아들의 밥을 챙겨주었고 며느리를 기다려야겠다고 하니 아들은 며느리가 모임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날은 돌아갔고 다음날 일찍 다시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임에 갔다고 해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여자가 외박을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심지어 집에는 외박한다는 말도 없이 말이죠. 그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며느리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며느리는 놀란 눈치였고 평소와 같이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들 일로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집에 있던 며느리가 답답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믿을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는 길이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대충 먹었다. 어제 보니까 내가 보내준 반찬 다 버렸던데 입에 안 맞니? 외박까지 하고 무슨 일이야? 어제 너무 오랜만에 하는 모임이라서요. 어제도 오셨어요? 그래. 그리고 너희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먹는 거 신경 좀 써야겠더구나. 우리 아들은 한 달 사이 20kg이 넘게 빠졌어. 너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고기라도 좀 사서 보낼까? 네? 아니 왜요? 제가 아드님 굶기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안 먹었더니 그런가 봐요. 그리고 반찬 보내도 매번 젓갈에 장아찌에 좀 먹을 만한 걸 보내야 먹죠. 그거 반찬통만 열어도 온 집에 냄새 나는 거 아세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어머님이 직접 챙겨 먹이세요. 괜히 밑반찬 몇 개 해서 보내면서 생색내지 마시고요. 뭐?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 고생할까봐 애써 준비해서 보내는 게 너한테는 고작 그렇게 보였니? 네, 제 눈에는 그저 본인 아들 밥 굶을까봐 아들 좋아하는 음식만 해서 보내는 그런 아들 바라기로 보이던데요. 아무튼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오는 건 어머님이야말로 예의가 없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어머님이 뭔데 절 챙겨요? 이제 아파서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 대신 생활비라도 주실래요? 제 인생이 이게 뭐냐고요? 애도 갖고 창창한 앞날을 꿈꿨는데 남편은 적골되고 저는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음번에도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면 저 그날로 바로 이혼할 테니까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눈치 좀 챙기세요. 정말 황당했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다 짜증난다고 하며 가방을 집어던지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요. 언젠가부터 밤에 들어오지도 않고 밥도 챙겨주지 않아서 혼자 불편한 몸으로 냉장고를 뒤져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음식을 먹어가며 살았다고요. 아들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봐도 며느리는 의처증이 있냐고 하면서 화까지 냈고 그 무렵부터 매일같이 오던 중마고 친구의 방문도 뜸해져서 그 두 사람이 바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도 가정에 있을 텐데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며 아들을 다독이려 했는데 아들의 말이
그 친구가 워낙 한 여자를 오래 만나는 성미가 못 돼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들을 안심시키려 저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들의 사고 이후 일도 그만둔 며느리가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어요. 나 그 두 사람 믿지만 확신이 필요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해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도와줘. 난 다리가 이래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났으면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넌 그저 잘 먹고 잘 쉬기만 하면 돼. 미안해, 엄마. 이렇게 못난 아들이라서 미안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그 사실은 변함없으니까 너는 이 엄마만 믿고 기다려. 아들에게 호언장담은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인터넷 기기를 잘 만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 사연도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씩 눌러서 쓰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며느리를 찾고 그 남자를 찾겠어요. 결국 수소문을 해서 사설 흥신소 한 곳을 소개받았어요. 제 눈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이었죠. 아픈 제 아들을 두고 두 사람이 기만하는 것이라면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흥신소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러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흥신소 직원 인천의 한 펜션으로 장애인용 택시를 타고 아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손에 꼽을 정도의 외출이었는데 그 외출이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한 거라니 저도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데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 날씨가 좋다느니 오랜만에 차를 탄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던 날 기억나요? 내가 첫사랑이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첫사랑은 도망 안 가게 잘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내가 먼저 집안일을 했어. 와이프가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게 나으니까. 그리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어 하는 걸 힘들게 하기 싫어서 조금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갖자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애가 없어서 우리 관계가 더 불안했던 걸까? 나는 사랑하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연애하는 4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 한 번 났다고 이렇게 되지? 내가 힘들다고 술을 먹어서 그런 걸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때문일까? 다 내 잘못 같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어. 네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 그건 사고였고 너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야. 그날 아니라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었어. 엄마도 알지? 재훈이 그 자식 고등학교 때부터 놀기 좋아해서 사고치고 다니던 그런 놈인 거. 내 결혼식 사회 볼 때도 결혼식 끝나고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던 놈이었어. 그래도 친구로서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믿으니까 나를 위해 술을 먹으러 와준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방이라도 내어주고 자고 가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 어떻게 내가 제일 믿었던 두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제는 내가 다리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보다 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들고 외로워. 갔는데 정말로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배신감에 미치겠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두 사람은 적어도 행복할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만 들고 몸도 아픈 내가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큰 욕심처럼 느껴져서 힘들어.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아무 걱정 마. 엄마가 도와줄 거야. 내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 정말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는 효도한 거야. 다 괜찮을 거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아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며 흐느껴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 창밖만 바라보며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흥신소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잡는다는 건 너무나 떨리는 일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바라본 펜션에 오는 순간까지만 해도 제발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뭔가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고요.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 현장을 본 아들이 깊은 상처를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도 지금 집이고 남편은 자고 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제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저희는 죽일 각오로 그 방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두드리니 어떤 남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얼굴을 내밀더군요. 전 있는 힘껏 힘을 다해 들어가 며느리 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것들, 어떻게 너희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기만해? 너희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천하에 씹어먹을 것들. 어머님, 지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이거 불법인 줄 몰라요? 당신은 또 그 몸으로 어떻게 왔어?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평생 아드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야 해요? 저 이제 겨우 30 초반이에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다고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언제까지 휠체어나 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고 더는 들을 것도 없어서 이혼을 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당장 이혼해. 너 같은 거 없는 게 나으니까. 네, 그래야죠. 근데 어머님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하세요? 혹시 오늘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로 한몫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큰 착각이세요. 지금 제가 이 사람이랑 무슨 짓을 했나요? 우린 그저 한 방에 있을 뿐이라고요. 여보, 당신도 한번 말해봐. 내가 이 사람이랑 잠이라도 자고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데? 신에서 모처럼 바람 쐬러 온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 말에 곁에 있던 아들의 중마고우 친구는 낄낄거리며 웃었고 아들은 그런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다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아들을 부축해주진 않고 여전히 낄낄거렸는데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두 년놈들은 꼭 탈탈 털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때 아들은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화를 참고 있었어요. 울분을 토하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저는 며느리가 타고 온 아들의 차 문을 스페어키로 열어 블랙박스 칩을 빼서 가져가 버렸어요. 분명 그 블랙박스 안에는 무슨 증거라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미리 준비를 해왔던 거였죠. 헐레벌떡 내려오는 그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희는 법원에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준비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집에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껴안고 아들의 흉을 보고 있는 영상, 뽀뽀하는 영상, 심지어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남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그런 지저분한 영상들도 있었어요. 모든 게 최근 영상들이었어요. 아들은 그 영상을 보다 더 이상 못 보겠는지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내 다리가 병신돼서 그런 걸 거야. 엄마, 나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남도 아닌 아내가 내 친구랑 더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아들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온종일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 하나라도 잡기 위해 울분을 토하면서도 계속 그것들의 더러운 모습들을 인내하며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증거를 갖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신청을 했죠. 증거가 워낙 많다 보니 이혼은 아주 쉬웠어요. 블랙박스 칩에 녹음된 두 사람의 목소리, 영상들이 완연한 연인이라는 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었어요. 사실 펜션으로 찾아갔을 때 충분히 저 혼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찾아간 이유는 심약한 아들이 며느리를 용서할까봐 확실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어 할 수 있는 게 상간남 소송 같은 것뿐이라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약한 아들이 또다시 며느리를 잊지 못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고 있을까봐 며느리의 실체를 직접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며느리의 상간남은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어요. 아들 결혼식 사회까지 봐준 그런 친구가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되자 재수 씨랑 붙어 먹었다는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매장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들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그 상간남은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었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흔히 말하는 손절이라고 하죠. 인연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기서 끝낼 수 없어서 그 친구가 다닌다는 그 회사 앞에서 몇 번 난리를 쳤더니 결국 그놈 회사에도 소문이 쫙 났는데 알고 보니 이놈은 그 회사에서 결혼하려던 여자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결혼할 여자도 있는 놈이 친구 아내를 건드리다니. 저희 며느리한테 재혼 이야기 꺼내면서 꼬셨다더니 정작 자기는 다른 여자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중이었다는 게 믿기기는 하시나요? 제가 난리를 친 덕분에 파혼까지 했다고 하니 제가 결혼하려던 그 여자의 인생을 도와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를 얼마나 죽여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위자료도 다 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전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요. 뭐? 그깟 돈 몇 푼 주고 끝낼 생각이었냐? 내 소중한 아들 장애인 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 아들놈을 친구라는 놈이 이용해 먹고 더러운 짓을 해?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놈아. 너는 내 며느리 내 아들 몰래 꼬셔서 즐기니까 좋았지? 에라 이 몹쓸 자식아. 저기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처치할 겁니다. 그래. 나도 그만한 돈은 있다 이놈아. 법적으로 그렇게 해봐. 니네 부모 사는 곳에 가서 네 실체를 알려서 니네 부모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니게 할 테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처먹었다지만 너 같은 놈은 하나도 안 무서워 이놈아. 감히 누굴 협박하고 있어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막을 알게 되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때 힘들어서 잠시 어떻게 된 것 같아. 제가 그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놈이랑 잘 살아보지. 당신 30 초반이니까 인생 즐겨야지. 나 때문에 또 망치면 안 되잖아. 왜? 내 집에 붙어 살면서 다른 놈 만나려고? 어림없지. 내가 당신 돌아갈 곳 없어서 그러는 거 모를 것 같아? 예전에 다니던 공장 다시 다니려니 겁나? 공장에서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며. 내 월급, 보험금 가져다 쓸 땐 좋았지? 이제 당신도 혼자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며 싹싹 빌고 있었죠. 책임도 못 질 일을 무슨 자신감으로 벌리고 다닌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숙사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돈이나 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상간남은 직장도 잃고 친구들한테도 모두 버림받은 채 파혼당했고 며느리도 길가로 내몰았으니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이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혼을 겪고 나서 저희 아들이 참 많이 성장했어요. 집에서 지내던 아들은 비록 휠체어를 탄 몸이지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한 카페의 사장님이 되었고 2년이 지났네요. 여전히 아들은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스스로 커피를 만들고 가게를 돌보고 지금은 아르바이트생까지 둘 정도로 가게가 제법 잘 되고 있답니다. 동네에서는 차만 총각이 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줌마들이 끊이질 않고요. 그리고 요즘은 비록 장애가 있긴 하지만 착하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있어서 재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휠체어를 탄 아들을 보고 작은 거인이라고 말해주는 참한 여자친구인데 아들이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언제나처럼 뒤에서 아들을 응원할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를 우리 옛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이 박쥐 같은 년아, 내 아들은 잘 나가는 카페 사장님의 예쁜 여자친구까지 있다.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인간 아니야. 네 앞길은 가시밭길이길 내가 계속 바랄 거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